1992년 2월 경기도 안성. 겨울의 매서운 바람이 여전히 거리를 스치고 있었던 그날, 한 소녀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18살의 고등학생 장수현. 그녀는 남자친구와 함께 집으로 향하던 평범한 길에서 홀로 발걸음을 돌렸고 이후 다시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경찰과 지역 사회 모두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가출인지 납치인지 혹은 또 다른 무언가인지 33년이 지난 지금도 그날의 진실은 미궁에 빠져 있습니다. 장수현은 안성여고 2학년에 재학 중이던 평범한 여학생이었습니다. 키 162cm의 아담한 체구에 단정한 교복 차림, 검은 긴 머리가 특징이었습니다. 집은 안성시 구시가지에 있는 2층 주택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시내에서 작은 철물점을 운영했고 어머니는 집에서 재봉일을 하며 가게를 도왔습니다. 형편이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화목한 가정이었습니다. 수현은 말수가 적지만 성실한 학생이었습니다. 학교에서는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고 미술대학 진학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수현이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누구에게나 친절했고 화를 낸 적도 거의 없었어요. 꿈은 화가가 되는 거였는데 그림 실력도 정말 좋았거든요. 당시 같은 반 친구였던 김미영 씨의 증언입니다. 수현에게는 같은 학교에 다니는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최도윤. 3학년 선배였죠. 두 사람은 미술 동아리에서 만나 1년 전부터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정말 잘 어울렸어요. 수현이가 도윤 선배 이야기만 하면 얼굴이 환해졌거든요. 조용히 사귀었지만 주변에서도 다 알 정도로 좋은 사이였어요. 수현의 단짝 친구 박소영 씨의 말입니다. 1992년 2월 17일 월요일. 그날은 기온이 영하 5도까지 떨어진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수현은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7시 30분에 집을 나섰습니다. 어머니가 싸준 도시락을 가방에 넣고 다녀오겠습니다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것이 가족이 들은 수현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수현은 평상시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수업에 집중하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점심시간에는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날 수현이가 특별히 다른 점은 없었어요. 평소처럼 조용했고 그림도 그리고 별일 없는 하루였죠. 담임 선생님의 기억입니다. 오후 6시 수업이 끝나고 수현은 도윤과 함께 하교했습니다. 평소처럼 손을 잡고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을 여러 사람이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오후 6시 30분경 수현의 집에서 200m 정도 떨어진 골목 어귀에서 수현이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나 먼저 가볼게. 수현이 도윤에게 말했습니다. 왜? 집까지 데려다 줄게. 도윤이 의아해하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먼저 가. 수현은 짧게 말하고는 뒤를 돌아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당황했지만 수현이 단호하게 말하자 더 이상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어요. 수현이가 왜 갑자기 그러는지.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죠. 도윤의 증언입니다. 그것이 도윤이 수현을 본 마지막이었습니다. 수현이 도윤과 헤어진 후의 행적을 추적해보면 더욱 미스터리해집니다. 오후 6시 45분경 수현은 안성 시내 중심가에 있는 한 문구점에 들렀습니다. 그 아이가 왔어요.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였는데 뭔가 급해 보이더라고요. 공책하고 볼펜을 하나씩 사면서 자꾸 시계를 보고 있었어요. 문구점 사장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문구점을 나온 수현은 근처 공중전화 박스로 향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는 모습을 여러 사람이 목격했습니다. 여고생이 공중전화에서 한참 통화하고 있더라고요. 목소리가 좀 높았던 것 같아요. 뭔가 간절하게 말하는 것 같았는데. 근처 상인의 증언입니다. 전화 통화는 약 10분 정도 지속되었습니다. 수현은 때로는 목소리를 높이기도 하고 때로는 조용히 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통화를 마친 수현은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7시 15분경 시내버스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여러 목격자의 증언에 따르면
수현은 혼자 버스에 탄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고생하고 중년 남자가 거의 동시에 버스에 탔어요. 서로 아는 사이인 것 같았는데 대화는 별로 안 하더라고요. 당시 버스 기사의 증언입니다. 목적지는 안성에서 15km 떨어진 평택 방향이었습니다. 약 30분 정도 후에 두 사람은 평택 시내에서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그것이 수현을 본 마지막 목격담이었습니다. 그날 밤 9시가 넘어도 수현은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평소 수현은 늦어도 8시 전에는 집에 들어오는 아이였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미리 연락을 주기도 했죠. 수현이가 연락도 없이 이렇게 늦은 적은 없었어요. 처음에는 친구 집에 갔나 싶어서 기다렸는데 시간이 너무 늦어지니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어머니 이 씨의 말입니다. 밤 10시가 되어서야 부모님은 수현의 친구들에게 연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수현의 행방을 알지 못했습니다. 도윤에게도 연락했습니다. 도윤은 오후 6시 30분에 수현과 헤어진 후의 일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자정이 넘어서야 가족들은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경찰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18살이면 거의 성인이니까 하루 이틀 더 기다려보라고 하더라고요. 가출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어머니의 기억입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확신했습니다. 수현은 절대 가출할 아이가 아니라고. 다음 날이 되어도 수현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화요일이 되어서야 경찰은 정식으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수현의 마지막 행적을 따라가며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도윤을 조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현을 본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도윤의 진술에는 의심할 만한 부분이 없었습니다. 도윤이는 정말 수현이를 걱정하고 있었어요. 경찰 조사받을 때도 계속 울면서 빨리 수현이를 찾아달라고 했어요. 당시 수사관의 기억입니다. 다음은 수현이 들렸던 문구점과 공중전화 박스 주변을 조사했습니다. 수현이 누구에게 전화를 걸었는지가 중요한 단서였거든요. 하지만 1992년은 통화 기록을 추적하기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공중전화의 통화 내역은 기록되지 않았고 목격자들의 증언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죠. 가장 중요한 단서는 버스 기사의 증언이었습니다. 수현과 함께 버스에 탔던 정체불명의 남성. 그가 누구인지 밝혀내는 것이 수사의 열쇠였습니다. 40대 정도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키는 170cm 정도, 어두운 색 점퍼를 입고 있었고요. 얼굴은 평범했어요. 특별히 인상적인 부분은 없었어요. 버스 기사의 기억은 그리 선명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수현의 사진을 들고 평택 일대를 수색했습니다. 버스 터미널과 주변 상가들을 모두 돌아다니며 목격자를 찾았죠. 하지만 의미 있는 증언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2월의 추운 날씨 때문에 사람들이 많지 않았고 저녁 시간이라 어두워서 얼굴을 제대로 본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여러 목격담들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증언들은 서로 엇갈렸습니다. 한 증인은 평택 터미널에서 여고생과 남자가 서울행 버스에 타는 걸 봤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증인은 기차역으로 향하는 것 같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날 밤 터미널 근처 음식점에서 여고생이 남자와 함께 밥을 먹는 걸 봤어요. 그런데 여학생이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한 음식점 사장의 증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증언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자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다고 애매하게 대답했거든요. 더 혼란스러운 것은 수현과 함께 있었던 남성에 대한 묘사가 제각각이었다는 점입니다. 버스 기사는 40대 중년 남성이라고 했지만 다른 목격자는 30대 초반처럼 보였다고 했습니다. 옷차림도 어두운 점퍼에서 정장 차림으로 증언이 엇갈렸습니다. 경찰은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가설은 계획된 가출이었습니다. 수현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집을 떠났을 가능성이었죠. 두 번째는 납치였습니다. 수현이 원하지 않았지만 강제로 끌려갔을 가능성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유인이었습니다. 누군가 수현을 속여서 데려갔을 가능성이었죠. 하지만 어느 것도 확실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수현의 행방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점점 절망에 빠져갔습니다. 매일 경찰서를 드나들며 수사 진행 상황을 물어봤지만
뚜렷한 진전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며칠 있으면 돌아올 줄 알았어요. 수현이가 어디 놀러 갔다가 늦게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일주일, 한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으니까 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가게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습니다. 하루 종일 수현을 찾아다니느라 장사는 뒷전이 되었죠. 학교에서도 수현의 빈자리는 컸습니다. 친구들은 매일 수현이 돌아오기를 기다렸고 선생님들도 걱정스러워했습니다. 특히 도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마지막으로 수현을 봤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꼈거든요. 그날 수현이를 끝까지 따라갔어야 했는데 왜 혼자 보냈을까요? 계속 후회하고 있어요. 도윤은 괴로워했습니다. 가족들은 전국 각지에 실종자 전단지를 붙였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방송국과 신문사에도 연락했습니다. 우리 수현이를 본 사람은 연락주세요. 어디 있든 상관없어요. 살아만 있으면 됩니다. 어머니의 간절한 호소였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새로운 제보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 수현이와 비슷한 아이를 봤다는 제보가 있었는가 하면 부산에서 목격했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그 모든 제보를 따라다녔습니다. 설령 헛수고가 될 가능성이 크더라도 작은 희망이라도 놓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대부분의 제보는 확인 결과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 가지 흥미로운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수현이 실종 일주일 전에 한 남자가 학교 앞에서 수현이를 찾아다녔다는 증언이었습니다. 어떤 남자가 학교 앞에서 수현이 선배를 찾더라고요.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학생 아느냐고 물어봤어요. 좀 이상했어요. 제보자는 수현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후배였습니다. 이 남자의 특징은 버스에서 목격된 남성과 비슷했습니다. 40대 초반, 평범한 체격, 어두운 색 옷차림. 하지만 얼굴을 정확히 기억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큰 의미를 두지 않았던 일이라 자세히 보지 않았다는 것이었죠. 경찰은 이 단서를 바탕으로 수현 주변의 인물들을 다시 조사했습니다. 혹시 수현을 미리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수현과 특별한 관계에 있던 남성은 도윤 외에는 없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수현의 19번째 생일이 되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의 마음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초기의 간절함은 여전했지만 현실에 대한 체념도 조금씩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매일 문 앞에서 기다렸어요. 수현이가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이면 대문 앞에 나가서 기다리곤 했죠. 하지만 1년이 지나니까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어요. 어머니의 말입니다. 경찰 수사도 사실상 중단 상태였습니다. 새로운 단서가 나오지 않으면서 다른 사건들에 밀려났습니다. 1990년대 초는 지금처럼 과학수사 기법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DNA 검사나 CCTV 분석 같은 기술은 상상도 할 수 없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기억도 희미해졌습니다. 목격자들의 증언은 점점 불분명해졌고 새로운 증인을 찾기도 어려워졌습니다. 도윤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계속 수현을 그리워했습니다. 대학에 진학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수현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수현이 없는 졸업식이 너무 쓸쓸했어요. 함께 졸업하기로 약속했는데 수현이 자리만 비어 있더라고요. 도윤의 회상입니다.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1990년대가 지나고 2000년대가 되었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했습니다. 인터넷이 보급되고 휴대전화가 일반화되었습니다. 과학수사 기법도 눈부시게 발달했죠. 과거의 미제 사건들이 새로운 기술로 해결되는 경우들도 생겨났습니다. 수현의 가족들도 희망을 품었습니다. 요즘은 DNA 검사도 하고 컴퓨터로 얼굴도 복원한다더라고요. 혹시 우리 수현이도? 어머니의 기대였습니다. 경찰도 과거 미제 사건들을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수현 실종 사건도 그중 하나였죠. 하지만 이미 10년 이상이 지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경찰관들은 대부분 퇴직했고 관련 서류들도 일부는 분실된 상태였습니다. 2005년경부터는 전국의 신원 미상 유해들에 대한 DNA 검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혹시 수현의 유해가 그 중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수현의 가족들도 DNA 샘플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일치하는 유해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실종자 찾기 사이트들도 생겨났습니다. 수현의 정보도 여러 사이트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장수현이 사라진 지 33년이 지났습니다. 만약 수현이 살아있다면 지금쯤 51세가 되었을 것입니다. 고등학생이었던 그 소녀는 이제 중년의 나이가 되었겠죠. 하지만 가족들에게 수현은 여전히 18살의 소녀로 남아 있습니다. 수현이는 제 마음속에서는 아직도 고등학생이에요. 교복 입고 웃으면서 다녀왔어요 하던 모습 그대로예요. 어머니의 말입니다. 안성의 집은 그대로 있습니다. 수현의 방도 33년 전 그 모습 그대로 보존되어 있죠. 교복, 교과서, 스케치북. 모든 것이 수현이 돌아올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끔 수현이가 문을 열고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수현이 방을 그대로 두고 있어요. 아버지의 말입니다. 동생은 이제 중년이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들도 낳았습니다. 조카들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고모의 이야기를 듣고 자랍니다. 아이들한테 고모 얘기를 해줘요. 예쁘고 착한 고모가 있었다고.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고. 동생의 말입니다. 도윤도 결혼을 했습니다.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지만 여전히 수현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혼할 때도 수현이 생각이 났어요. 수현이와 함께 나이 들어가는 모습을 상상했었는데 지금도 가끔 수현이 꿈을 꿔요. 도윤의 고백입니다. 기술의 발달로 새로운 희망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2010년경에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수현의 사건이 다시 화제가 되었습니다. 네티즌들이 직접 사건을 분석하고 여러 가설들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33년이라는 시간의 벽은 너무 높았습니다. 최근에는 AI 기술을 이용한 얼굴 복원 기술도 시도해봤습니다. 18세 수현의 모습을 바탕으로 51세가 된 현재 모습을 추정해보는 것이었죠. 컴퓨터로 만든 수현이의 모습을 보는데 정말 신기했어요. 이렇게 나이를 먹었을까 싶더라고요. 어머니의 소감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추정일 뿐입니다. 실제 수현을 찾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을 돕는 시민단체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990년대 실종 사건들의 특징은 수사 기록이 부실하다는 점입니다.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과학 수사 기법이 발달하지 않았죠. 하지만 지금이라면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33년이 지난 지금도 장수현 실종 사건은 많은 의문점을 남기고 있습니다. 첫째, 수현은 왜 도윤과 일찍 헤어졌을까요? 평소와 다른 행동이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둘째, 공중전화로 누구에게 연락했을까요? 그리고 그 통화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셋째, 버스에 함께 탔던 남성은 누구였을까요? 수현과는 어떤 관계였을까요? 이 모든 질문들에 대한 답은 아직도 바람 속에 있습니다. 범죄 심리학자들은 계획적인 유인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미리 수현을 지켜보던 사람이 그녀를 유인했을 가능성이라는 것이죠. 실종 전문가들은 가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18세라는 나이, 진로에 대한 고민, 가정 형편 등을 고려할 때 충동적으로 집을 떠났을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여전히 믿지 않습니다. 우리 수현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에요. 아무리 고민이 있어도 가족한테 말하지 않고 떠날 아이가 아니었어요. 어머니의 확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의 기다림은 계속됩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매일 현관문을 바라봅니다. 혹시나 수현이 돌아올까 싶어서요. 아직도 저녁 6시만 되면 대문 쪽을 봐요. 수현이가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이거든요. 33년이 지났는데도. 어머니의 고백입니다. 아버지는 이제 80세가 넘었습니다. 건강이 많이 안 좋아졌지만 여전히 수현을 찾겠다는 의지를 꺾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포기할 수 없어. 수현이를 찾아야 해. 그래야 내가 죽어도 눈을 감지. 아버지의 말입니다. 1992년 2월 17일 안성의 한 골목에서 18살 소녀가 사라졌습니다. 장수현.
평범한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착한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날 저녁 우리 앞에서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흔적도 설명도 없이 33년이 지난 지금도 그녀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디선가 그녀의 흔적이 남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또 다른 누군가가 우리 곁에서 조용히 사라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일상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과연 얼마나 견고한 것일까요? 어제까지 함께했던 사람이 오늘 갑자기 사라질 수 있습니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수현이 도윤에게 한 마지막 말은 먼저 가였습니다. 평범한 작별 인사였죠. 하지만 그것이 마지막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우리가 매일 주고받는 평범한 인사들. 다녀올게, 조심해서 가, 내일 봐. 이런 말들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혹시 당신의 주변에서 누군가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이고 있지는 않나요? 혹시 당신의 가족 중에 요즘 고민이 많아 보이는 사람이 있지는 않나요? 우리는 서로에게 더 관심을 가져야 할지도 모릅니다.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고 어려움이 있어 보이면 먼저 다가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장수현은 지금도 어딘가에 있을 것입니다. 살아있다면 그녀도 가족을 그리워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죽었다면 그녀의 영혼은 평안할까요? 33년 전 그날 안성의 작은 골목에서 사라진 한 소녀. 그녀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장수현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